장자의 일화에 대한 해석이다. 곤과 붕. 북쪽 심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북쪽 바다를 인간새, 곤을 각종 세속적인 이분법 등에 찌들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 붕사, 붕을 그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하여 초월한 자로 보아서 인간 참가적인 내용으로 해석한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하는데 붕의 등도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는 이 뒤에 나오는 작은 생물인 새와 매미와 대비시켜 새와 매미는 큰 뜻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 붕사, 곤과 붕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만물의 변화에 통달한 장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인, 성인, 신인과 같은 달인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새는 바다의 흐름에 따라 장차 남쪽 심해로 넘어가니 남쪽 심해란 천지를 말한다. 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거대한 생물인 곤과 붕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 바로 뒤에 인간 기준으로도 작은 생물인 새와 매미를 대비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단순히 인간의 크고 작다라는 기준은 상대적인 판단이다 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기준의 대학이 천하에서 가을에 짐승의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요절한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팽조를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니 또한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또 이론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라는 것과 이론은 두 가지가 되며 그 두 가지와 하나는 또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미루어 나간다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산을 낼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어찌하겠는가? 그처럼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데도 세 가지가 되었으니 하물며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찌 되겠는가? 나아감이 없이 이치를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가을에 가늘어지는 짐승의 털은 매우 작고 태산은 매우 크며 요절한 아이는 일찍 죽었고 팽조는 매우 오래 살았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작은 벌레의 입장에선 짐승의 털억도 크게 느껴질 것이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본다면 태산은 매우 작을 것이며 하루살이가 보면 요절한 아이도 장수한 것이고 지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그 시간은 찰나와 같을 것이다. 즉 모든 기준은 상대적임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오장과 이인은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는 그녀들을 보면 후다닥 달아난다. 네 가지 것들 중 누가 천하의 바른 색깔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역시도 아름답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용지용의 대학이 헬시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나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똥나무라 부르. 그 큰 줄기에는 혹이 많이 붙어 있어서 먹줄을 칠 수도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잘을 댈 수도 없소.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보지도 않소.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것이오. 장자가 말하였다.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 데가 없다고 근심하고 있어. 어찌 아무것도 없는 고장, 방막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낮잠을 자지 않소.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찍히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쓸 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에 괴로움이 된단 말이오. 이는 쓸 데가 없다는 무용이야말로 관점을 좀 달리 생각하면 크게 쓰일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장자의 생각은 다음의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소라는 사람은 턱이 배꼽 아래 감추어지고 어깨가 머리보다 높으며 머리꼬리가 하늘로 치솟아 있고 오장육부는 위쪽에 붙어 있고 두 다리가 옆구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바느질을 하여 입에 풀칠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키질을 하여 쌀을 불려 열 식구를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위에서 군인들을 징집하더라도 지리는 팔을 휘저으며 그곳을 노릴 수 있었다. 큰 부역이 있다 하더라도 지리는 언제나 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래 끌려가지 않았다. 위에서 불구자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적에는 세종의 곡식과 열 다발의 땔감을 받았다. 그의 형체가 불완전한 사람은 그래도 그 자신을 충분히 보양할 수 있고 그가 타고난 목숨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심한 꼽추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저런 놈이 사람 부실이나 하고 살까 하고 혀를 끌끌 차거나 아니면 동정 내지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 마련인데, 장자는 여기서 지리소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몸이 심한 불구여서야말로 부역에 끌려가지 않고 정부에서 구유를 할 때 이득을 보는 등 언뜻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쓸모없는 것도 관점을 바꾸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장자에는 특히 이런 류의 우화가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자의 이런 일화들을 남들 눈밖에 나는 짓 하지 말고 튀지 않게 살아야 장생한다는 식의 처세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장자라는 책 자체가 워낙 해석의 방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